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 상한 적 다들 있으시죠? 그저 말 한마디였을 뿐인데 하루가 통째로 망가져 버리기도 하고요. 화를 내고 억울해하고 머릿속으로 그 상황을 몇 번이고 되새김질하죠. 하지만 만약 어떤 모욕적인 말도 벽에 부딪혀 튕겨나가듯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 방법은 현대 심리학자가 아닌 고대 철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오늘은 스토아 학파가 모욕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들의 해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을 정말 놀라게 할 거예요. 이건 다른 뺨을 내미는 것처럼 무조건 참고 견디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정신적 초능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스토아 학파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간단히 말해 스토아 학파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활동했던 삶의 지혜를 실천적으로 탐구했던 철학자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노예 출신 철학자 에픽테토스, 황제의 조언자였던 세네카, 심지어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아탑에 갇혀 탁상공론만 하는 대신 삶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욕감을 느끼는 과정을 단순한 사건의 연속으로 파악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이 연속된 사건들 속에 우리가 늘 놓치고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돌을 던집니다. 돌 자체는 그저 돌일 뿐입니다.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죠. 모욕감은 돌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이 당신에게 맞아 아픔을 주었을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말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불쾌한 말을 할 때 그 말 자체는 그저 소리의 집합에 불과합니다. 공기 중의 진동일 뿐이죠. 그 말 자체에는 모욕이라는 감정의 전하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전하를 추가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즉각적인 판단과 평가로 말이죠. 누군가 그 드레스 입으니까 좀 부해 보이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즉시 이렇게 번역하죠. 그는 나를 뚱뚱하고 매력 없다고 생각하는군. 게다가 취향도 엉망이고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해. 바로 이 내면의 번역, 이 번개처럼 빠른 평가가 우리의 고통의 진정한 원천입니다. 말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스토아 학파는 사건과 우리의 반응 사이에 항상 아주 작은 틈, 즉 멈춤의 순간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멈춤 속에 우리의 모든 힘과 자유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바로 이 멈춤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가장 강력하고 해방적인 사상 중 하나인 이른바 통제 이분법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과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씨를 통제할 수 있나요? 교통 체증은요? 국가 경제 상황은요? 아니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 의견,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의 말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시도하는 것은 미리 패배가 정해진 싸움이며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불쾌한 말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은 그의 선택이고 그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그의 통제 영역에 속하며 당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요. 우리 자신의 판단,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반응, 그리고 우리의 행동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내면 세계죠. 그리고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외부 세계와의 쓸데없는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이 절대적인 주인인 영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반응이에요. 모욕적인 말은 그저 외부의 소음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평온함은 내면의 선택이죠. 그 말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에 우리의 진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 할 때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감정 조종 리모컨을 건네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분노 버튼을 눌러 당신이 폭발하기를 기대하고 상처 버튼을 눌러 당신이 풀이 죽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는 이 리모컨이 가짜임을 압니다. 진짜 리모컨은 항상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죠. 어떤 감정을 켤지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켜지 않을지 오직 당신만이 결정합니다. 당신은 그저 내밀어진 리모컨을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미소 지으며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지나가는 누구에게나 줄이 당겨지는 꼭두각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폭풍이 몰아치든 상관없이 당신 자신으로 남아 내면의 평정을 지키는 자유죠. 당신의 평온은 남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당신 안에서 의식적인 모든 선택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모욕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어떤 확고한 사실도 자연의 섭리도 아닌 그저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죠. 간단한 사고 실험을 하나 해봅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당신에게 다가와 하늘이 보라색 바탕에 초록색 점박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한다면 당신은 기분 나빠하거나 화를 내실 건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저 사람 좀 이상하네 하고 넘어갈 겁니다. 하늘이 푸른색이라는 객관적인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일말의 의심도 품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그리도 쉽게 진실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대체 그 사람이 뭐라고 당신이라는 존재를 최고로 심판하는 권위를 가진다는 말입니까? 그의 말은 당신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죠. 그의 기분, 콤플렉스, 살아온 경험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어쩌면 그저 그날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당신을 질투했을 수도 있으며 혹은 그저 현명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그의 의견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보다 그 사람 자신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내줍니다. 그러니 그 의견이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당신 행복의 열쇠를 전혀 모르는 남에게 기꺼이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모욕의 근원은 누구인가? 스토아 학파는 이 질문을 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든 의견이나 모든 출처가 같은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길을 가다 개가 당신에게 짖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에게 똑같이 소리치며 화내지는 않겠죠. 그 개가 틀렸고 당신은 사실 좋은 사람이라고 설득하려 들지도 않을 겁니다. 개의 짖음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거나 그 개가 당신을 나쁘게 생각한다고 하루 종일 신경 쓰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지나쳐 갈 겁니다. 왜냐하면
아, 저건 그냥 걔가 짓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기 때문이죠. 스토아 학파는 바로 이 원칙을 어떤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성이 아니라 분노, 질투, 무지에서 비롯된 말로 당신을 모욕하는 사람은 짓는 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의미 있는 비판이 아니라 단지 감정적인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과 말다툼을 하는 것은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 똑같이 지저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당신의 에너지와 존엄성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일이죠. 현명한 사람은 그 소음의 근원을 파악하고 자신의 평온을 지키며 그저 지나쳐 갑니다. 다음 단계는 자기 자신에게 냉철하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용기를 요구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비판했을 때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과연 그 말에 일말의 진실이라도 담겨 있는가? 예를 들어 동료가 당신에게 넌 항상 모든 일을 마감 직전에 처리하는구나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첫 반응은 아마 불쾌감과 함께 감히 무슨 소리야, 자기는 오죽 잘한다고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는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내가 가끔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미루는 습관이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닐까? 만약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본 결과 그 비판 속에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굳이 그 말에 기분 상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비록 거친 방식으로 말했을지라도 방금 당신에게 무료 피드백을 제공한 셈입니다. 그는 당신의 약점, 즉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짚어준 것입니다. 화를 내는 대신 마음속으로나마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여 더 나은 자신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 사람은 당신에게 도움을 준 것입니다. 도움을 받고서 기분 상하는 것은 솔직히 좀 이상한 일 아닐까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 어떤 비판자라도 적으로 여기는 대신 당신의 예기치 않은 스승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모욕이 완전히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한다면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경우 화를 내거나 상처받는 것이 훨씬 더 터무니없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다가와 진지하게 당신은 주전자입니다 라고 말하거나 확실한데 당신은 사실 사람인 척하는 기린입니다 라고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반응은 어떨까요? 화가 날까요? 상처받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도 웃거나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하고 생각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이 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해칠 수 없죠. 그렇다면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실패자야 라고 말했을 때 당신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왜 다르게 반응할까요? 거짓된 모욕은 앞서 말한 주전자나 기린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소리의 나열일 뿐입니다. 거짓말에 화를 내는 것은 나쁜 날씨에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고 당신의 기분만 망칠 뿐이죠. 진실은 당신 편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거짓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마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에게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사건과 당신의 평가를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실과 그에 대한 해석을 구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있고 그 사실에 대한 당신의 주관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상사가 당신과의 대화 중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즉각적인 평가, 당신 내면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가 나를 모욕했어. 그는 나를 존중하지 않아. 정말 끔찍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고통을 주고 하루 종일 기분을 망치는 것은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평가입니다. 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시도해 봅시다. 사실은 똑같습니다. 상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적인 평가 대신 당신은 그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평소보다 크게 말하고 있네. 혹시 긴장했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끝입니다. 당신은 모욕이나 굴욕이라는 꼬리표를 그 상황에서 제거한 것입니다. 오직 순수한 사실만 남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적인 부담이 사라집니다. 상황은 더 이상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게 되고 그저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평범한 일상의 사건으로 말이죠. 이 차이를 느끼시나요? 이 연습은 마음을 위한 진정한 훈련이며 당신이 명확함과 평온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매우 실용적인 사람들이었고 때로는 논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른 도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아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유머였습니다. 유머는 완벽한 완충 장치처럼 작용하여 어떤 종류의 공격이든 그 충격을 즉시 흡수해 줍니다. 가장 존경받던 로마 정치인 중 한 명이었던 카토의 유명한 일화를 떠올려 봅시다. 어느 날 포럼에서 그의 상대방이 논쟁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자 그저 카토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공개적인 모욕,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내고 싸움을 걸거나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카토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심지어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얼굴을 만져보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군. 밖에 나갈 때는 헬멧을 써야 한다는 걸 깜빡했었네. 단 한마디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자신의 품위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공격한 사람을 완벽한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저급한 공격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머는 공격자를 무장 해제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힘과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머가 당신 안에 분노의 독이 스며들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웃으면서 화를 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많은 말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또 하나의 강력한 도구는 바로 침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멸과 분노로 가득 찬 침묵이 아닙니다. 입술을 삐죽 내밀고 일부러 고개를 돌리는 식의 시위성 침묵도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의 침묵은 침착하고 의식적이며 당당한 침묵입니다. 모욕적인 말에 이런 침묵으로 대응할 때 당신은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말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가 한 말은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어서 내 대답조차 받을 가치가 없다. 마치 성가신 파리의 윙윙거림을 무시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어떠한 분노에 찬 반박보다도 공격자를 훨씬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상대는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 고함, 논쟁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자아를 충족시키는 연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오직 공허함만 있을 뿐이죠. 그의 말은 이 공허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아무런 메아리도 찾지 못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자극하려던 그의 시도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그의 사소한 공격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닌 진정한 강함의 침묵입니다. 기억하세요. 모욕이 당신에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아주 명쾌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건네주려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리본으로 묶인 상자를 당신에게 내밉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보며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라고 말하고 그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 선물은 어떻게 될까요? 선물을 주려 했던 사람에게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모욕도 정확히 이와 같은 선물입니다. 상대방은 모욕적인 말이라는 포장지에 자신의 분노, 질투, 나쁜 기분을 담아 건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이 선물을 받아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그가 홀가분해지고 자신의 고통을 나누는 셈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언제나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저 고맙지만 당신이 가지세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부정적인 선물을 받기를 거부하면 그것은 보낸 사람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당신에게 향했던 모든 분노와 독은 그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문제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 즉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놀라운 통제감과 자유를 선사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처를 주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려고 해봅시다. 그의 진정한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본래 악해서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들은 무지함이나 내면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행복하고 자신과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공격성과 남을 해치려는 마음은 거의 언제나 도움을 바라는 외침입니다. 이는 깊은 내면의 문제의 증상이죠. 동료가 당신에게 비꼬는 말을 할 때 어쩌면 당신이 그의 자리를 차지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터넷에서 누군가 분노에 찬 댓글을 남긴다면 그저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이해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를 악한 적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불행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당신의 반응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상대방의 동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당신의 분노와 섭섭함은 자연스럽게 연민으로 혹은 적어도 안쓰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죠. 속으로 어쩌면 저렇게 못됐을까? 감히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대신 전혀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불쌍한 사람, 남들에게 모진 말을 내뱉는 게 유일한 위안이라니 도대체 삶이 얼마나 고달프면 저럴까?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면 저런 행동을 할까 하고 말이죠. 그렇다고 그의 행동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를 싸움에 대등한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마치 의사가 병든 환자를 바라보듯이요. 고열에 시달려 헛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지는 않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말은 당신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 자신의 병, 즉 내면의 고통이 드러나는 증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시각은 당신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우며 인간적인 위치로 이끌어줍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정신훈련의 진정한 대가였습니다. 그들은 불행이 닥치기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대비했습니다. 그들의 핵심적인 수련법 중 하나는 프레메디타치오 마로룸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악의 예비 숙고 또는 불쾌한 일에 대한 사전 숙고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마음에 대한 소방 훈련과 같습니다. 실제 불이 나야 처음으로 소화기를 잡을 생각을 하진 않으시죠. 마찬가지로 실제 모욕을 당해야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차분한 환경에서, 예를 들어 아침 시간에 몇 분 정도를 할애해 보세요. 오늘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쾌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상세에게 심한 질책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혹은 대중교통에서 누군가 당신을 밀치고 무례하게 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런 상황을 상상하며 당신의 이상적인 스토아적 반응을 미리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침착함을 유지할 것인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침묵할 것인지, 이것이 단지 외부의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신에게 어떻게 상기시킬 것인지,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머릿속으로 그려봄으로써 당신은 마치 마음의 근육 기억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은 더 이상 당황스럽고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침착하고 훈련된 것이 될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중요성을 즉시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기발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황을 조감도처럼 아주 멀리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이것을 우주의 관점에서 본다고 말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의 기분이 상했다면 잠시 멈춰 서세요. 마음속으로 자신을 넘어 위로 올라가 보세요. 먼저 당신의 집 지붕 높이까지요. 자신을 보이나요?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이제 더 높이, 비행기가 나는 높이까지 올라가세요. 당신의 도시는 거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높이, 지구 궤도까지 올라가 보세요. 우리 지구는 아름다운 푸른 구슬입니다. 그리고 그 구슬 위에 있는 아주 작은 점 어딘가에서 당신의 작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 봅시다. 수천억 개의 별을 품고 있는 우리 은하계, 은하수의 규모로요. 그리고 수십억 개의 은하를 포함하는 전체 우주의 규모로요. 이제 마음속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5분 전 당신에게 들었던 그 모욕적인 말, 여전히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게 엄청난 일인가요? 이 방법은 당신의 감정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물의 본래의 스케일을 되찾아 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스케일에서 우리의 대부분의 상처는 그저 우주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모욕은 문제가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도구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든 불쾌한 상황과 무례한 사람을 고통의 원천이 아닌 스스로를 수련할 기회로 보라고 가르칩니다. 근육을 키우고 싶어 하는 운동선수라고 상상해 보세요. 바벨과 덤벨을 피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찾아서 운동하겠죠. 왜냐하면 바로 그 저항, 그 무게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모욕과 삶의 역경, 이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의 정신을 단련하는 바벨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려고 할 때마다 운명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 아주 훌륭한 스파링 파트너가 나타났다. 네가 그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보여줘. 너의 인내심을 훈련하고 평정심을 갈고 닦고 지혜가 얼마나 단단한지 시험해 볼 기회야. 만약 당신이 이러한 상황들을 단순히 공격이 아닌 훈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없다면 당신은 더 강해질 기회를 얻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무엇을 진정한 해악이라고 보았을까요? 돈, 명예,
타인의 시선.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은 외부적인 것이자 중립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유일한 진짜 해악은 바로 당신 자신의 인격, 영혼 마음에 당신이 가하는 해로움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의 영혼이 당신 생각의 색깔로 물든다고 기록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모욕적인 말에 분노, 원한, 복수심으로 마음을 채운다면 바로 이것이 진정한 손상입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의 내면 세계를 오염시키는 셈이죠. 외부적인 사건이 당신의 내면의 평온을 파괴하도록 허용하는 셈입니다. 타인의 말은 당신의 허락 없이는 당신의 인격을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그 말들은 당신의 갑옷에 흠집을 낼 수는 있어도 당신 스스로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당신의 심장을 꿰뚫을 수는 없는 화살과 같습니다. 진정한 비극은 당신이 바보라고 불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진정한 비극은 그 말에 현혹되거나 분노하여 당신 스스로 바보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타인의 눈에 비친 당신의 명성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의 순수함과 평온입니다.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실용적인 기법은 바로 재해석 또는 리프레이밍입니다. 우리 뇌는 어떤 상황에든 꼬리표를 붙이기를 좋아하는데 주로 부정적이거나 극단적인 쪽으로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은 이런 감정적인 꼬리표들을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부서 사람들 앞에서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의 꼬리표는 이럴 겁니다. 나를 모욕하고 있어. 이건 공개적인 망신주기잖아. 정말 수치스러워. 이런 꼬리표는 즉시 격렬한 부정적인 감정의 폭풍을 불러일으키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을 다르게 재해석해 볼까요? 나를 모욕하고 있어. 대신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저 사람은 프로젝트 마감 기한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소리쳐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정말 수치스러워. 대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다소 불쾌한 업무상 대화가 있었을 뿐이야. 무엇이 달라졌나요? 감정적인 평가를 제거하고 오직 사실만을 묘사했을 뿐입니다. 상사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꾸는 것은 감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황에서 한 발짝 떨어져 그것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게 합니다. 좋아.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기술과 원칙들은 모든 스토아 철학자가 갈망했던 최고의 보상, 단 하나의 핵심 목표로 향합니다. 이 상태를 아타락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마음의 평화, 평정심 또는 내면의 평온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의 깊은 호수를 상상해 보세요. 그 표면은 완벽한 거울과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타락시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감정 없는 로봇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당신이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을 느끼긴 하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모욕에 대한 격렬한 반응, 분노의 폭발, 앙심을 품는 데 낭비된 매 순간은 마치 이 호수에 던져진 돌과 같습니다. 그것은 잔물결을 만들고 물을 흐리게 하며 당신의 정신적 명료함을 빼앗아 갑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자신의 마음의 평화가 그가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임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소중한 보물을 맞대응하는 무례함에서 오는 일시적인 만족감이나 타인의 말 때문에 자신을 파고들며 낭비하는 몇 시간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아타락시아는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매번 어떤 반응을 선택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이 나를 평온함에 더 가깝게 할까? 아니면 더 멀어지게 할까? 답은 언제나 명확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모든 것을 뒤바꿀 바로 그 전환점 말이죠. 준비되셨나요? 스토아 철학자들의 가장 놀랍고 강력한 통찰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욕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오직 당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모욕은 누군가 당신에게 던진 말이 아닙니다. 모욕은 당신이 스스로 모욕당했다고 내면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판단인 거죠. 상대방은 당신에게 말을 공처럼 던지지만 그 공을 잡아서 마음에 품을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게 둘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입니다. 모욕이 성립하려면 당신 자신의 동의라는 클릭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모든 권한을 스스로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의 말에 희생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은 당신의 요새, 즉 당신의 마음의 수호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도 당신의 허락 없이는 그곳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라고 가르칩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당신의 실을 당기는 꼭두각시가 되는 대신 당신은 당신 내면 세계의 주인이 됩니다. 분노와 상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저 상처받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아이디어들이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거나 유용하다고 느껴지셨다면 실용 철학에 대한 새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를 누르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떤 스토아 철학의 원칙이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하고 실생활에 적용 가능하다고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만의 상처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읽어보는 것이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